보스씨, 살면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저도 부모님이 하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참 착하게 살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부모님이 살아주는 거 아닌데. 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보스씨랑 저랑 정말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네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줬다.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와, 나 좋은 친구 생긴 것 같다. 나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지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낯선 사람이 처음부터 너무 잘 통하는 거, 자기 얘기를 술술 하는 거, 처음 본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호감이 느껴지는 거, 조금 이상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책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에서는 이런 상황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나르시시스트의 전매 특허 위장술이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초반에 슬쩍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 이야기나 자신이 처한 힘든 이야기를 흘린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공감 능력과 동정심을 지녔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런 비슷한 모든 상황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났다는 증거는 아니죠. 첫 만남에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 흔하고, 근데 첫 만남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건 조금 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묻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동호회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몇 살인지, 소속이 어딘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로 소개하는 게 흔한데, 사랑의 상처가 있는 누구누구,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싶은 누구누구, 나처럼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픈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좀 우수에 젖은 캐릭터처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느끼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곁에 두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자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이 부정적인 감정에 치중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이제 감응을 하는 거죠. 공감을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 많이 해요. 슬픔, 분노, 죄책감,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위험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이 쉬운 거 아닐까? 반면 긍정적인 감정들,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휘발되고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칫 잘못 공감을 시도하면은 오히려 질투를 유발하거나 불쾌해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상대방에게 쉽게 공감을 얻는 방법, 이거는 다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할 때 다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다크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친밀감이 정말 쉽게 형성이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면도 있거든요.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힐링시켜주고 이 사람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마치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현자나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한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담긴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에게는 자기 반성 능력이 있어 언젠가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게 된다. 자, 하지만 여러분,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과거의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에, 과거의 기억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당장 내 몫에 책임져야 할 현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장 책임져야 할 현실을 회피하고 그 명분으로 트라우마틱한 기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든 기억이 계속 생각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일이니까. 근데 나르시시스트들도 뭐 어떻게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난 약하니까 책임져 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착취를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살살 자극하면서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평생을 죄책감을 자극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양심적이고 과도하게 자기 검열을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부모를 동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강제로 동정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아서 본인이 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 동정심,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자극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또 사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기타 등등. 이 착취의 고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이 책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에서는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 비난하면 무시하라. 언쟁을 벌이려 들면 대화를 종료하라. 만약 혼란스럽다면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의견을 물어라. 자,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들이랑 칙칙한 이야기하면서 공감대 형성하지 맙시다. 내 아픔을 타인이 알아봐주고 돌봐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버립시다. 자기의 아픔을 본인이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 즐거움, 기쁨,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척 하면서 만나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내 말은 씩씩한 사람 만나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삶을 풀어나갈 수 있다. 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런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도록 합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이 책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서에서 찾을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두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심리 상태가 형성되기 쉬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다양한 사례 그리고 심리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쉽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미네프였습니다.